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4.15 총선의 핫 이슈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의 전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원래 이 긴급 재난지원금 사실은 이번에 워낙 코로나19로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영세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인 또 자영업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자금도 지원해야지만 생활비도 지금 벌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정부가 지난 3월 30일인가 발표를 했죠. 근데 예. 그 발표를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 소득 하위 70%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국민과 기업에 주는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그 재난구호 지원금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할 때는 정부에서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다음 그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딱 짜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왜 못 받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을 야기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을 수 있나 하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왜 70%냐? 그 기준도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50% 이하 정도 필요한 부분에서만 최소한도로 하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냐? 80% 9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찬 대표가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막 울고 불고 했다는 뒷담이 있거든요. 왜 70%냐?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대상들을 선별해가지고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논란이 있고요. 지금은 소득 하위 70%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9조 1천억 정도 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이제 100만 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3월 17일 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17조 7천을 했는데 또 2차로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70%면은 9조 1천억인데 또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다 주자.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무슨 이야기냐.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70%만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에서 공직자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생계에 무슨 아무런 지장이 없고 봉급 다 나오는 데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무급휴직이다, 연차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공고사직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원칙과 또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총선 앞두고 서둘러서 조급하게 발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지급하면은 지금 당장이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숨 넘어가는데 5월 달에 주겠다는데 그 5월에 줄지 어쩔지도 지금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빨리 줘야 한다. 아니 일용 작급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일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지금 지원해야지.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안을 내놓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하자. 대신 그 재원은 정부 예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못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뭔 일을 하려다 모든 것 그거 줄여가지고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예. 황교안 그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주자. 이러면 이제 필요한 예산이 한 25조 원 예. 정도가 들거든요. 예. 5천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상도 전 국민에게 다 주고, 시기도 일주일 내에 주고, 방식도 상품권이나 뭐 전자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서 당장 쓰도록 하자.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5조가 드는데 지금 원래 우리 정부 예산이 512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512조인데 지금 연초에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쌓여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5조 정도는 전용을 해가지고 항목을 변경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예산들, 그걸 지금 사업을 해야 못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된 상태니까 그 돈을 전용해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생활에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부닥치는 분들한테 도와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또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해찬이가 이제 6일이죠, 어젠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러면 우리도 다 줘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소득 뭐 순위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뭐 차별등이 있는데 지역 소득 상관없이 뭐 국민 전원에게 100%다 주도록 하자. 이렇게 또 뒷북치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여당 대표가 이렇게 무한회동하듯이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지 야당 대표가 이렇게 공약을 내니까 그게 부안해동 해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아니 아무리 민주당 집권당이라지만 해도 너무하네. 아니 무슨 재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하고 지금 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것만도 69조랍니다. 그리고 예. 지금 국가 채무가 815조 5천억으로 우리가 40% 예. GDP 대비 이걸 국가 채무에 마지노선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41.2%로 깨져버렸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권당이 선도적으로 돈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국가 재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다는 게 지금 기재부 입장인데 말도 못하고 있죠. 예. 이해찬 앞에 잘못 말했다고 하는 지금 잘못하면 홍남기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경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아, 그래도 뭐 홍남기 이제 부총리는 뭐 집권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예. 또 국가의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막 상승하고 있고요. 엄청나죠. 작년에도 한 60조 정도가 국가 부채로 지금 잡혀 있고 올해도 지금 지난번에 1차 추경도 또 국가 부채로 잡혀 있고 벌써 1, 2월 달 들어서 국가 부채가 재정 적자가 20조 적자 정도 나오는 걸로 통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또 혹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력을 비축을 좀 해놔야죠. 예,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선거를 앞두고 뭐 얼마씩 더 주자, 덜 주자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긴급한 자금은 긴급한 대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여력을 비축해 놨다가 이후에 또 필요할 경우에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 회복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이런 좀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고요.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대부분 여당 쪽 사람들 아닙니까? 예. 원래 이 재난 뭐 이렇게 지원 문제 이 부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처음에. 예. 근데 최근에는 보면 박원순하고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로 뭐 코로나 이건 문제 가지고 자기 대권을 겨냥해서 경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서로 누가 더 많이 주느냐, 누가 뭐 빨리 주느냐, 이것 가지고 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정부도 그런 데다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알아서 막 풀어대는 거예요. 뭐 많이 주면 좋죠. 근데 그것이 돈이 없는데 주겠다고 해놓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오냐 이거예요. 걱정입니다. 이 돈이 결국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박원순이만 해도 지금 1인당 30 내지 50만 원씩 예. 117만 가구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다. 주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이 기초단체장들까지도 마구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자체에는 재난 구호금이라는 게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뭐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에 그 구호금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재난 구호금을 다 쓰게 되면은 나중에 여름에 뭐 태풍이 온다라든지 또 다른 자연재해가 온다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게 되면은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 갚아야 되고 또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더 주겠다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결국은 이게 나중에 다 국민이 다시 내야 할 세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한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이게 공돈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시 세금으로 다시 환급해서 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중앙정부나 또 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베푼다, 막 선심성으로 준다, 이런 것 이전에 면밀하게,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쓰고, 그 다음에 긴급 뭐 재난 구호금을 이 정도 비축했다가 여름이나 가을에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계획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져서 세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 지방정부도 적자로 다 돌았을 텐데, 그러면 자기 임기 동안에 다 100%주고 후임자가 오게 되면은 적자가 나고 파산하게 되면은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큰일이죠. 예. 일단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긴급 지원금 문제가 핫 이슈가 되면서 물론 통합당 쪽에서는 사실상 매표행위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모든 정부 경제 그런 실정들을 덮으려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경제 실정, 경제 심판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하는데 그건 저리 쏙 가버리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예, 이건 유권자들을 굉장히 얕보고 하는 하나의 술수라고 보여지고 예. 있고요. 오히려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려 그러면은 그냥 공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형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만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판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대적인 경제 부흥책
진작책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아,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 건 없이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만 공개할 같이 나눠주겠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을 찍어갖고 빚내갖고 주겠다는 거예요. 예, 국채를 이제 발행해서 주겠다는 건데 참 국가 운영, 국정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아,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게 지난 뭐 2월, 1월 달부터 아닙니까? 1월, 예, 2월, 그렇죠. 3월. 예. 석 달인데 문재인 정부 취임한 지 지금 만 3년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했으니까 그동안에 2년 9개월 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또 안보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국론 분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예. 그런 측면을 보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강력하게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고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분이 얼마 전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던데 퇴원하자마자 부산으로 쫓아 내려갔어요. 아마 부산 민심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죠. 부울경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가자마자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부산이 초라합니까? 초라하죠. 초라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거기 시장이 누굽니까? 그 시장도 오거돈 시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부산 경제가 최악입니다. 그런데다가 자존심 상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확 예. 무너뜨렸거든요.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초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초라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되죠. 아, 그렇네요. 그 초라한 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려가갖고는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부터 시작해갖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성도 있어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대한. 그러나 또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것도 있거든요. 예, 지금 맞습니다. 세종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필요성은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2개 또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네요. 근데 그게 이전이 쉽습니까? 2004년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총선 직전에 뭐 지방 분권, 지방 혁신하겠다 그래가지고 153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총선 그것도 한 3달 앞두고 예.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총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책임 총리 아니었습니까? 2004년 총선 때 탄핵 바람을 얻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의석을 확보하고 일당이 됐거든요. 또 이번에도 선거를 며칠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지방에서 또 표 좀 더 얻어보겠다. 특히 부산에서요. 예,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왜 여당 대표 또 총리, 대통령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면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기관을 이전했을 때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되고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이런 평가를 면밀하게 하고 국가 빅년 대계 속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 정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전하겠다. 이러면 지방에서는 기대감이 커지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또 선거 때 선거 속도 말라가 죄송합니다만 네. 뭐 뜨꼼을 좀 주고 그럴 테니까 표 좀 찍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뭐 혜택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대표님?
떡집 무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지금 KDB라든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코트라, 한국공항공사, 뭐 지방 이런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서 뭐 지역 발전을 도모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효율성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또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을 벌이느라고 갈등이 아주 심화됐어요.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신 상당수 사람들은 이중 생활을 합니다. 그냥 자기만 내려가 있고 가족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뭐 인구 분산 효과도 별로 없어요. 예. 또 지역 발전 효과도 그 지역에서만 자기들만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든 이제 정책과 공약의 이제 첫 번째 목적성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방 분권,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차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한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예. 이전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전돼 가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기여를 하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예. 공공기관 한두 개 이전해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지역대로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 효율성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내내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장관, 차관, 실장, 국장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100%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장관 얼굴 보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급들은. 예. 국장급만 해도 서울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상의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고 그 부처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최근에는 뭐 화상 회의까지 한다는데 아무래도 화상 회의로 회의하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보고를 하고 또 지침을 받고 상의를 하고 그렇죠. 이래야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비효율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다가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 또 청와대 분원을 설치하다 이게 뭡니까? 이중으로 다 돈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를 서울에 있는 거를 완전히 다 세종시로 이전하든지 또 청와대도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가지고 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뭐 그 정부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든지. 다른 나라들은 수도고 이런 경제 뭐 제1도시하고 이렇게 분리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 헌재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었고요. 예. 서울 옮기는 것은.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많이 해갔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대부분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은 대부분 서울에 있고 혼자서 이제 직원들이 내려서 근무하다가 주말 되면 이제 올라오든지 요즘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주말에 만나지 말자. 사회적 거리를 두자. 이래서 이 가족 간에도 원만한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된 근무하는 직원들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이게 소통과 이게 뭐 교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예,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거기서 생활해요. 그러면 공공기관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대로 아, 저 사람들이 뭐야. 그냥 이렇게 객식구예요, 객식구. 그냥 뭐 몸만 와 있고 마음과 영혼은 다 서울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표가 급하니까 이런 또 공공기관 이전 공약까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네요. 표 구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푼다고 풀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유치한 공약이라든가 약속에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